저희 아들은 현재 11살 초등 5학년으로 너무 착하고 순한 기질을 가졌으며 또한 정적이기보다는 정적인 면이 강하여 남들이 축구, 야구, 기타 활동적인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또한 또래 애들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못 끼어들게 하여 주변을 맴돌며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대처하게 가르쳐야 되며 또한 국가 지원 사관학교가 지역에서 1년 과정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그곳에 한 아이가 저희 아이를 애들한테 말을 못 걸게 하거나 때리게 합니다. 부모와 통화하여 사정을 말하고 자제를 시키고 다짐까지 받았으나 기질 자체가 다시 하는 아이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아이를 시켜 신발의 가르침까지 뱉게 했으면서도 안 했다는 식으로 발뺌만 하는 이 아이 아니면 저희 아이를 어떻게 처세하게 해야 될까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저희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면 안 되지. 응, 알고 있어.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 아이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많이 속상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애들 싸움에 엄마가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 들어보면 애나 수준이 비슷하다 이 얘기야. 신발에 침을 뱉으면 휴지 갖고 따갑고 씻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런 걸 갖고 자꾸 전전긍긍하면 이렇게 사람을 놀릴 때 상대가 놀아줘야 놀리는 게 재미가 있잖아. 그죠? 놀려도 상대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애들이 물론 잘못이에요. 남의 애를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애들 아니에요. 우리도 학교 어릴 때 보지만은 온갖 애들이 다 있잖아요. 깡패도 있고 온갖 애들이 다 있는데 그건 내 애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의 애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내 애만 금쪽같이 생각해가지고 내한테 피해 안 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잘못이에요. 애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와서 얘기하면 무조건 애를 나무래면 안 돼요. 그러나 등 두드려지고 그랬나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네가 힘들었겠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 거야.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침 뱉거든 따갑고 신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대범하게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저러르르가 그 집 가 전화하고 난리를 피우고 옛날부터 이런 걸 말하는데 애사 어른 싸움 된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건 자꾸 더 나빠져요. 왕따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대범해야 돼.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갖고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돼. 엄마 그런데 민감하면 애가 더욱더 여려져. 엄마가 여리기 때문에 애가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대범해요. 그래서 저리 와서 이런 데 와서 봉사도 하고 애만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말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대범해지고 애가 조금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공부하지 말고 어디 집 가까이 태권도 도장 같은 거 있잖아. 태권도 배워가면 남 때리라고 태권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신사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자세를 배우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보내서 이렇게 좀 어젓한 자세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좋지. 그런 걸 약간 엄마가 가만히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좀 심어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좀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실업계로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오늘 일자로 지금 학교를 거부하고 지금부터 계속 집에 있기로 하고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하고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자기는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학을 가자고 하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전학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또 중학교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근데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인데? 지금 고1입니다. 아. 예.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래 친구하고 이런 사이가 안 좋아서 학교를 한 3주 정도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뭐 적응 장애로 판명이 나서 이제 쌤하고 상담을 하고 다녀서 겨우 중학교를 보냈는데 또 이 고 1학년 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중학교 때 상담했던 그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 일주일에 2번씩 혼자 중학교 때는 저가 같이 늘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신대요? 네. 그 엄마의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자기 성격에서 이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성격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친구하고 어울리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만 해요. 약간의 약물 같은 것도. 약물도 하죠. 그러면 저기 병원에 다니니까 학교에다가 약간 적응 장애로 어려우니까 그 병가를 내고 병원에 좀 다니고 조금 그 민감한 것이 좀 가라앉도록 좀 기다리세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어제 쌤 만나고 와서 한 2주 정도 이달까지 시간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의 말로는 자퇴를 하고 싶답니다. 학교를 안 다니고 싶다는. 지금 심정이 그러니까. 지금 심정. 그 얘기 엄마가 그 듣고 들을 필요 없고. 그 2주 지나보고. 그걸 왜 지금 그래? 지금 병 상태인데. 병이 나으면 그 생각 없어지지. 환자의 말을 자꾸 믿으면 어떡해. 지금 상태가 저렇구나. 학생이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바로 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고 그때 가서 보자. 이래 2주 내가 치료해보고 적응이 안 되면 또 2주 더 내가 치료해보고 그래서 또 그때 가서 한 달 지나서 보고 그때 가서 또 연기를 하든지 하면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뭐. 우리 선조들 학교가 없이 다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한번 그렇게 하고 중학교 졸업했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병이 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그럼 또 대학 가서 또 한 휴학을 한번 할 거고, 또 결혼해서 또 못 산다고 또 나올 거고, 이 까르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 자체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엄마가 이런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금 직장 나가요? 네. 뭐 나가요? 아침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와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고요. 예. 오후에는 6시에 퇴근하고. 네. 근데 지금 아빠하고는 같이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같이 살고 있지가 않거든요. 따로 살고 있어요. 별거요? 네. 이혼은 아니고? 네. 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떠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제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죠? 아이고, 어쩌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 법당은 처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한테, 머리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면서 남편한테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여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식대로 생각해서
당신 미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 반성을 해야 돼. 지금 그때 내 틀어지는 마음이 아예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의하는 줄 가르쳐 줄 테니까 하루에 300번 하면 좀 힘들까? 300번 하면 좋은데 한 100일만 300배 하고 100일만 처음부터 100일 동안 매일 300배 하고 100일 끝나고는 하루에 108배씩만 하세요. 그 절 한번 할 때마다 진짜 죽을 죄를 졌다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돼.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네. 남편을 생각하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절이 될까? 네, 해봐야죠. 딸을 위해서. 그래, 아이고. 됐다. 근데, 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문제 잘 안 생겨요. 근데 지금 애 먹이는 게 더 힘들까? 옛날 남편 애 먹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예? 근데 왜 요거를 못 견뎌가 버리고 보니 더 큰 게 생기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네 이게 내가 이거 이겨내야 할 상황을 피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이렇게 돌아와. 새끼 쳐가지고 이자 붙였어. 지금 요것도 피하면 이제 더 커져. 고등학교도 학교 안 가는 이 정도 문제가 아니야. 더 커져.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지금이라도 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서 이겨내야 돼. 그러려면 그때 당신이 그 애가 지금 학교 가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가 문제라서 지금 적응 못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란 건 어떤 친구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지금 이 딸이 지금 못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편도 그냥 그 친구 같은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딸이라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남편이에요. 그럼 본인 생각할 때 친구 그런 거 있으면 낳아놓고 그래도 뭐 학교 잘 다녔으면 쉽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생각하거나 딴 사람이 생각하면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 수용하고 살았으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무 이렇게 성격이 좀 외골수고 나만 생각하고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나 때문에 당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성을 해야 돼. 뭐 같이 재혼해라 살아라 이런 다시 결합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속에서 참여를 해야 돼. 같이 살든 안 살든. 그래서 나중에 뭐 같이 살든 안 살든 건 본인이 선택할 일이고 마음에 있는 건 풀어야 돼. 예. 저는 대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과 선배와 사귄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남학생은 최근 2년 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약물 치료만 받아오다 심리 치료를 6번인가 받은 후로는 치료를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단 후 생활한 지는 5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언제 또 재발할지 걱정입니다. 둘이서 사이가 너무 좋아서 헤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러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면 혹시나 그 남자친구가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딸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딸아이에게 말해야 하는 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놔두세요 그냥. 몇 살이? 22살이요. 예. 아까 내가 몇 살 이상 되면 놔두라 그랬어. 20살 이상 되면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냐? 엄마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된다,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이 20 몇 살 때는 남자든 여자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면
1년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도 행복이에요, 그게. 같이 그냥 한 사람하고 저렇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런 거고, 개인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가 1년 죽을 시한부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1년 살아보고 죽으면 또 그 다음에 인생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모르고 속아서 했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난리인데, 그건 사람이 서로 사귀어가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가 병이 났다고 팽개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버리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딸이 사랑 안 하면 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사랑하면 너가 선택한 건 엄마는 오케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낳아가 있다가 남편 죽고 이러면 엄마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하나 낳아가 키운다는 건 인생의 재미요, 재미 아니에요? 재미요. 그걸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 왜 자꾸 세상을 그렇게만 봐요? 자꾸 물질로만 보고 돈으로만 보니까 이 여러분들도 다 그래가 결혼하고 살았는데 행복해요? 이제 속아서 했다, 모르고 했다 이럴 때 알게 되면 본인이 이제 광분하잖아. 근데 모르고 해도 스님 뭐라 그래? 그건 누구 무지다. 나의 무지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어. 대응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몇 년 사귀었으면 지금 엄마도 아는데 왜 딸이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네가 선택을 한다면 오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도 좋고 2년을 살아도 좋고 또 무슨 사고가 나도 좋고 발병을 하면 또 아니 남편이 발병하면 아내가 버리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병이 있는데 며느리가 버리고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딸이면 어때요? 그건 뭐 버리고 오지 그건 뭐 때문에 요즘 같은 저 세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20살 넘었고 하니까 자기가 선택하도록.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딸이 이런 경우에 그 선택을 하면서 주위 사람이 다 바보 같다고 할 때 격려를 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는 그런 선택. 너가 한 선택. 그러니까 그 선택이 잘 됐다가 아니라 너가 한 선택을 지지해 준다. 나중에 헤어지면 또 괴로워하면 어때요? 엄마는 너가 한 선택 지지해 준다. 이렇게 딸을 믿어줘야 돼. 네가 뭘 아는? 네가 세상 살아봤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잘못된 본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결혼 한 번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요새는 잘못하면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남편 죽으면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요새는 혼자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 문제 없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예 남자 정자 받아가 인공수정 해가지고 애 낳아가 잘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아부인은 하룻밤밖에 안 자고 난 아들도 잘 키워가지고 한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 만드는데. 예. 왜 제 아들, 제 딸을 그래 못 믿어, 여러분들. 그럼 믿어주면 안 되나? 딴 것도 아니고. 사람 선택한 건데. 이제 이런 거 자꾸 못하게 하고 자꾸 간섭하면 나중에 막 손 놓고 이제 엄마가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이가 42인데 장가를 못 보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요즘 뭐 우리 사회에 우울증은 거의 젊은이는 한 20%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앓는 병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으려면 이제 엄마가
정신적인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엄마가 정신없이 사니까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데, 또 이거 뭐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치료가 조금 좋아졌다니까 본인이 선택할 거예요. 본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요즘 애들 영리해요? 영리 아니에요? 영리해요. 우리 딸 영리한데 믿어야지. 그거 지금 갈라놓는다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누가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약간 불행하게 됐다. 예를 들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럴 때 부모는 그 감옥 간 인간 그거하고 왜 할라 했냐 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랑하는 마음은 더 돌봐주고 싶어요? 안 돌봐주고 싶어요? 더 돌봐주고 싶고, 거기 정 띄고 하면 나중에 가서 잘 살아도 늘 마음에 빚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컷 사랑하도록 실컷 돌봐주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오히려 그 딸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헤어지더라도 실컷 할 만큼 해고 헤어져야 미련이 없지. 뭐 못해준 것 같은 거, 이건 나중에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병치레하면 정 뛴다 그러잖아. 부모가 한 3년 아파가면 귀찮을 정도로 뭐 왜 안 죽노 싶을 정도로 해가 돌아가시면 정이 딱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돌아가셔버리면 그거 막 죽을 때까지 내 엄마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만 조금만 해줬을 걸, 조금만 해줬을 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컷 하도록 놔놓으세요. 그게 옳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 선택에 옳은 선택 나쁜 선택 없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무슨 선택? 나쁜 선택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엄마가 딱 천하가 반대려도 엄마가 그래 네가 한 선택 엄마는 믿는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천하가 다 지지해줘도 엄마가 반대하면 힘들고, 천하가 다 지지해줘도 아내가 불신하면 남자는 힘듭니다. 천하가 못된 놈이 해도 아내가 괜찮아, 당신 잘해, 이렇게. 그래야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큰애는 큰애라서 좀 신경을 쓰고요. 막내는 막내라서 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둘째는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참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항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러니까 형은 주말이면 항상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준아야 너는 학교 친구가 없니? 친구들하고 좀 나가 놀아라, 이렇게 늘상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나가 놀지를 않더니 중학교 2학년 때 후반부터는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뭐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조금 바깥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어울려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는 친구들이 보니까 한 번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호가 요새 가출하는 친구하고 잘 논다, 뭐 별거 없느냐 그렇게 하시곤 하셨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부쩍 이제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크게 일을 저지르거나 하진 않았는데, 한 3주 전쯤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한 아이가 그 반 아이들한테 4명이서 한 아이를 좀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는 아주 1학년 때부터 얘를 좀 많이 괴롭혔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괴롭혔던 친구하고 저희 아이하고 좀 제일 좀 친하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는 처음에는 장난을 했지만 이렇게 또 그 아이를 괴롭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학교에서 한번 이제 왔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다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도 이제 반성문을 쓰고 저도 이제 사죄를 하고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걱정이 준호가 이렇게 그 아이하고 어울리면서 좀 많이 거칠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되게 조용하고 너무 말이 없고 너무 이렇게 좀 그거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시켜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찌 보면은 크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지 않나. 아이들이 친구가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사귀어보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또 그 아이하고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딱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아이한테 좀 지혜롭게 그걸 해줘야 되는지 늘상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은 네가 마음이 그게 딱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다, 물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주의하라고만 하곤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스러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얌전한 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친구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귀는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사귀라고 또 그건 친구가 사귀는 성향이 아니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이지 뭐 또 사귀라 그러잖아. 그러면 사람이 여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사귀게 돼요? 소극적이면 사귀게 돼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찝쩍대고 먼저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돼요? 적극적인 사람하고 사귀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속에 남자친구 사귀기도 쉽고 이렇지만은 이게 성향이 소극적이라 가지고 항상 가만히 있기를 이렇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못 사귀면 이 또 여자들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찝쩍대는 거는 어떤 남자예요? 껄렁하는 남자 아니에요. 그죠? 바람기 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얌전한 게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얼렁대는 애라 야 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끌고 가고 이러잖아요. 얘는 소극적이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안 끌고 가면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남 두들겨 패고 하는데 이렇게 한두 번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또 따라 소극적인 애니까 자꾸 따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지 뭐. 우리 애가 착하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드리 맞은 애 집에 물건 뺏긴 애 집에 엄마한테 가서 우리 애가 착한데 애를 잘못 사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지.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니까 이렇게 좀 말썽을 피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니까 학교 불려다니면서 욕 좀 얻어먹고 애가 징계를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친구라도 하나 사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하면 그냥 특별히 야단치지 말고 여기서 남의 물건을 뺏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네가 꼭 지켜라. 이렇게 딱 하고 나머지는 누굴 사귀라 사귀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 주의를 주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꾸 들어오면 지금 거기서 겨우 친구 사귀어가지고 재미 붙여놨는데 지금 그 사귀지 마라 이런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도 반항하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친구가 더 좋거든. 이제 혼자 외롭게 있던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사귀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조용히 애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게 제일 낫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뭐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큰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사를 가서 저 딴 지역에 가서 이사를 가서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썽을 피워가 사건이 나가 태학을 맞고 이사를 가고 이러지 말고 미리 명모삼천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조용히 이사를 가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럼 또 그 애 소극적이니까 이사하면 잘 적응할까 못하겠지.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심정은 활발하게 친구하고 놀되 나쁜 데는 빠지지 말고 공부는 잘하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인간이 그래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이게 극복되려면 저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큰 테두리를 내가 알고 그거 갖고 우왕좌왕 안 하고 지켜봐야지. 5개에 해당되는 남을 해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뚜렷이 지켜야 된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간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너 개인 공부해라, 뭐 잘해라, 이런 거는 간섭에 속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남을 때린다, 물건을 뺏는다, 성추행을 한다, 이제 남을 속인다, 이런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부모가 딱 뚜렷해야 돼. 우리 아들이니까 봐주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뚜렷해야 된다. 그러나 또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나하고 다른, 내 자식이라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제 반발하죠. 전에는 이제 특별한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까 부모 시킨 대로 하지만 이제 다른 돌파구가 열렸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남편 빼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남편이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있지, 딴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가든 뭐 무슨 이유로든 등산을 갔든 절에 왔든 뭘 했든 뭐 어쨌든 다른 남자를 뭐 애인으로는 안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냥 좋은 사람 여기저기 아는 사람 좀 있다. 이런데 남자가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안 가는 게 정상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이런 자기의 내면의 욕구와 주위의 환경이라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콩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내면의 욕구예요. 자기 까르마. 두 번째는 콩씨앗이 있다고 무조건 사기 트는 건 아니잖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사기 안 트잖아요. 땅에 심어져야 적당한 온기와 습기가 있어야 사기 튼다. 그러면 적당한 온기와 습기만 있으면 사기 트느냐? 콩씨앗이었으면 사기 안 튼다는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 그래. 직접적인 원인을 인, 간접적인 원인을 연. 인연이 화합하면, 인연이 만나게 되면 과보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을 자기 내면에, 상황이 어떻든 자기 내면에 이 나쁜 씨앗을 없애는 게 수행이라 그러면 이 환경을 개선해 줘가지고 그런 나쁜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싹이 안 터도록 주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정토건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수행적 관점에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해탈의 길을 가야 되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이 연을 좋게 만들어줘서 그런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보살의 원, 정토건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떻든 간에 내가 괴롭지 않는 거는 내 수행이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연을 개선해 주는 거지. 그게 이제 명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간. 아이라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이제 명모삼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애를 타일러서 애한테 뭐라고 해서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 그거 안 되지. 어려워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도 자기 못 고치는데 어떻게 자꾸 남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은 아이는 어리니까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틀만 내가 잡아주고 아이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런 환경에 물들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깡패하고 그래 올라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다 커가 이래 보면 다 뭐 추억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부모가 고등학교 때 그 짓 하는 거 봤으면 어때요? 다 걱정거리지. 그게 애들 심리가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저 나쁜 놈 저거하고 사귀지 말았는데 지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의리있어 보이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하는데 그런 깡패들은 지가 나서가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러면 그건 영웅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모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울타리를 쳐서 그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만 내가 보면 되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도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사귀되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고 그런 친구를 사귀되 일정한 선은 벗어나지 고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면 그냥 제가 그렇게만 하면 아니 별 탈이 없을까 싶었어요. 그걸 내가 보고 보장하라고. 그건 주식 사면서 나한테 와서 이거 안 떨어지는 보장을 스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정악을 먹고 퇴악을 먹는 것도 각오해라 이런 얘기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귀면 그런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각오하고 미리 딱 알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그게 음녀가 되면 조용히 이사를 가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도 안 가고 사귀기도 하고 애도 안 나쁘고 나눠오면 고래고래가 괜찮겠죠. 이런 거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살아. 세상이라는 건 제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늘 경기에 끄달리지 말고 행복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뭐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100을 하면 한 개쯤 될까 말까 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가 잘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잘 돼? 위험하면 이사를 부터 가야 되고 30평에 살다가 20평이라도 옮겨 가야 되고 그럼 거기 또 애가 적응하는 부작용, 또 집에 있고 소극적이고 그런 친구 못 만나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런 행동은 안 된다. 소극적이든 우울증이 걸리는 건 좋지만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되든지 애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는데 뭐 깡패가 올려가지고 사고를 치고 무슨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좀 올려 다녀라. 그게 오히려 네 장래에 낫겠다. 물론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지만은 주의를 줘가면서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우선 질문에 앞서 감사드릴 게 있어서 네. 작년에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네.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기간에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사춘기 때는 무조건 지켜봐주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지키기에 너무 어려웠는데 1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힘들지 않은데 엄마 수업이라는 그 책이 작년에는 저에게 많은 지킴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고민은 아닌데 네. 엄마로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데 네. 본의 아니게 친구하고의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구설수가 엮이는 거예요. 둘이 사이좋게 놀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데 상대방 친구는 그 다치고 그런 걸 모두 제 아들 탓으로 이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자기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기를 긁혔다고 하고 넘어뜨렸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엄마의 마음에서 그럼 걔랑
그냥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그러지 않아도 그 애는 자꾸 너 때문에 다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래도 또 그 상대방 어머니도 그렇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아들한테 정말 엄마 입장으로서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말 안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왜 일이 해주려고 자꾸 그래? 반복이 돼서 반복이 돼도 가만 안 하면 되지. 그냥 그것도 지켜봐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자기가 그게 애가 자꾸 그래서 자기가 피해 본다면 자기가 안 사귈 거고 네. 자기가 그 정도 피해 있고는 이거도 친구는 사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사귈 거니까 엄마가 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는 답을 뭘 때문에 찾아. 그래서 저나 제 이제 아들은 그냥 있어도 그 친구가 자꾸 그 주변을 맴돌면서 자꾸 이제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애가 그럼, 뭐 초등학교 애가 무슨 그렇게 벌써 네. 남을 못 살게 굴라고 그래 머리를 굴리겠어. 그러게. 근데 그 그렇게 아이는 너무-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음. 저희 아들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학교 학원을 못 다니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저한테 너무나 충격이었거든요. 애들 말은 그렇게 들을 게 못 돼. 그죠. 어른이 애들 말 듣고 애가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근데 자꾸 그러니까 그 걔가 오해를 진짜 그러면 친구를 안 할 텐데 말은 그러고 또 친구 하잖아. 그리고 다시는 안 보나 그러고 또 친구 하나. 둘은 만나는데 그러니까 애들 얘기는 들을 게 없어. 아이, 들을 게 없죠. 그래. 아이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든 그냥 지켜보나요, 스님? 세상이 내 뜻대로 되나 안 되나?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나누면 되지. 싸울 때도 있고 네. 요거도 먹을 때도 있고 또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애들이니까 그냥 애가 와서 불평을 해도 네. 아이고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 막 괜찮다. 이렇게 엄마가 말해줘야지. 근데 그 어머님이 쫓아와서 그 항의를 해도 강의를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냥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뻔 끝이지. 그렇게 그냥 대응을 해요. 뭐 그러면 미안합니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큰일이라 그냥 생긴 건 아직 아니잖아. 네, 아직까지는요. 그래. 근데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내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됐을 때 또 또 그래 될 수도 있어. 나도 어릴 때 막 여기 저 손가락 이거 작두에다 집어 여가 잘라가 이거 봐 여기 이거 봐 이렇게 손가락 잘라가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모 걱정시키기도 하고 네. 그래도 다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마음 태평이 돼 가지고 애가 와서 징징 짜고 제때 못 살겠대다 이거 그래 그랬나 이거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 괜찮다 그래 저 내가 맛있는 거 해줄 때 이거 먹고 좀 이따 가서 놀아라 그럼 애들이란 거는 싸우고 들어와 가지고 또 좀 이따 또 휙 하고 또 눈물 닦고 나간 또 같이 놀고 그게 애들이에요. 놔두세요. 네. 그럼 애들 하는 소리 그걸 다 하긴 물론 애들 말도 독하게 하면 어른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지만은 애들 말은 애들 말일 뿐이지. 애들이 무슨 그럼 애들이 그렇게 다 머리가 잘 돌아가면 어른이지 그게 왜예요? 어리석으니까 애라 그러는데. 네. 세종대왕 훈민정음 할 때 뭐라고 해서 어린 백성이 이런 말 있잖아, 그지? 네. 그때 어린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어린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어. 네. 그냥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들 보면 재밌어. 5살짜리 애하고 막 싸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면서 7살짜리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학교 가서 친구끼리 싸운 거 그걸 갖고 가서 엄마끼리 싸우고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이야. 애들이란 건 싸우면서 큰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특별히 무슨 버릇 중학교 들어가가 남을 해치고 못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애들끼리 저끼리 투닥투닥 하는 거는 그냥 덮어둬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장애한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생활이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체장애이고 정신장애는 아닌데 친구들이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 근데 제가 항상 그냥 참으라고 하고, 그냥 네가 그냥 이해하라고, 걔가 더 나쁜 애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러나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앞으로 고등학교 사회 나가서도 계속 이럴 텐데, 제가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애한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항상 쫓아다니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학원 데려가고 기다리고 시간을 맞춰가면서 항상 생활하는데 그 남편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를 많이 구속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체크를 하고 나갈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고 특히 밤에 나갈 때는 뭐 친구 모임도 못하고 근데 조금 지금 나이가 제가 50대가 이제 다 되려고 하니까 저녁에 이제 모임을 조금씩 나가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그 네모 안에서 여기 나가지 말하면 안 나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은 저도 남편한테 불만을 제시하는데 그럴 때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어쨌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내 아이, 너 아이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일인데, 이제 본인이 낳았다는 죄로, 지금 본인이 이제 다, 소위 말하면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책임을 이제 가족에게서 또는 엄마에게서 조금 분산시키자는 거예요. 엄마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절반이라도 좀 덜어주자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상화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나와 다름이 없다는 평등하다는 것을 늘 얘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게 지금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적선이지. 나와 평등한, 나와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떠냐면 아이는 오히려 장애하고 애들 사이에는 되는데 그런 친구를 사귀면 부영이 어때요? 그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쿡 찔러가지고 사귀지 말아든지 데려오지 말아든지, 특히 남자 여자 여자끼는 덜한데 남녀 관계로 사귀면 이제 많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정상화를 가진 부모들이 좀 각성이 돼줘야 된다. 근데 이게 각성이 돼줘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차별을 받는 속에서 자랐잖아요. 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 7, 80대는 학교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남녀 문제는 적어도 요즘은 거의 차별이 없다시피 하잖아.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 그러나 이건 참 많이 개선이 됐어요. 또 옛날에는 상남 양반 차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조금 장애가 있으면 뭐랄까,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저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욕했잖아, 그죠? 그러고 이렇게 뭐 몸이 동작이 이상하나 다리가 쩔뚝쩔뚝하면 애들 사이에서 그거 흉내내야 안 내요? 흉내내죠. 지팡이 짚는 거 뭐 하는 거 늘 이렇게 장애를 흉내내가 병신 흉내를 내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뇌리 속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교육을 시켜도 이게 남아있다, 현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나 장애 보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걸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이 세상 다 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국민 교육이 더 돼야 되고 아이들 학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교육이 돼야 돼. 이게 그렇게 인간 세상이랑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돼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라는 건 어리석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흉내내고 비난하고 욕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릴 때 자라볼 때 다 안 그랬어요? 아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아이가 있고, 대다수는 패를 모아가지고 어때요? 걔를 오히려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게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개선하려면 가정교육부터, 유치원부터 굉장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주로 이 학습 위주로 가르치지, 이런 인성교육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데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틈나는 대로 우리가 옛날에 어쨌고, 아시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신체가 장애도 평등하고 남자 여자도 평등해지고 이런 계급도 없어지고 이러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이런 차별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있다 해서 아무런 열등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나 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다. 이 문제만 아니라 아직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내 친구 또래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아이들을 미워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 말에 네가 위축돼도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을 미워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의 자란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낫다. 두 번째,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이런 장애가 문제가 있냐? 본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불편할 뿐이다. 거기서 네가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위축이 되면 애들이 더 길을 세우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너의 삶을 너가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늘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장애아로 인해서 힘이 겨워서 지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런 아이를 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아이에 대한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엄마가 당당해지지 못한다.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 같은 책을 읽는 이유가, 엄마가 그런 아이를 너무나 당당하게 키웠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입양할 때 우리는 그래도 인물 잘 생긴 거, 건강한 거, 온갖 거 다 따지고 입양. 그게 상품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미국에서 보면 자기의 둘이 셋이 키우면서 입양할 때는 꼭 어때요? 백인 안 하고마다 흑인을 한다든지, 어디 버려진 아이를 한다든지, 오히려 장애를 어때요? 입양애가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해에도 장애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인데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서 내가 굉장히 이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엄마 자신이. 이걸 힘들어 하면, 아무리 의식으로 자부심을 갖겠다도 힘든데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정진을 해야 돼. 엄마 자신 이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아이가
되지.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된다는 엄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있다는. 본인은 아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이 아이가 딴 집에 태어났으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도 이런 장애아를 가짐으로 해서 어때요? 세상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폭이 있잖아. 그죠? 이 말 없었다면 자기도 시금방적에 살았을 거예요. 지 잘난 맛에. 그런데 이름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통,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말 못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보다 자기가 먼저 당당해져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런 대화를 해야 돼. 그 아이 나쁘다 참아라. 이건 좋은 대화가 아니야. 그건 이제 불만을 가슴에 쌓는 거야. 그래서 장애아들이 이게 데모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만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막 화가 나면 막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단지 불편할 뿐이지 열등한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각각의 존중받을 존재지 토끼는 열등하고 사자는 우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게 아닌 것처럼 신체가 장애라고 열등한 게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불편한 거는 개선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되고 그런 자기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아이하고도 그런 식의 대화 세상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이해를 그렇다고 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이런 걸 개선하려면 자기의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것도 취미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가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막 어디 가서 저런 돈 버는 변호사보다는 어때요? 이런 장애의 차별이 없게 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관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진로를 잡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장애 중에도 이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 굉장히 훌륭하게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훌륭하다는 꼭 이름이 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자기가 당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애를 안 돌보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게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 있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자와 접시는 내돌리면 깨진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아주 너무 강합니다. 그 주장이.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거 밖에 좀 돌리면 이게 어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본인이 위험 부담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약간 열등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의 열등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놓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떤 열등의식이냐?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경제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그러면 성적인 열등의식이 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부인한테 만족을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딴짓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남편한테 자신감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감을 주도록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문제 삼는 것만 갖고 시비하면 해결이 안 돼. 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걸 잘 이렇게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이도 됐고 하니까 적절한 최소한도의 이런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서로 하자.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싸워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만 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안을 만들자. 근데 그게 잘 해주면서 마음에 들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먹혀드는데 네. 그냥 그걸 외면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이게 이제 나이 들더니 이제 나한테 덤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이해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먼저 남편을 좀 이렇게 살펴서 어떤 문제에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있는지를 좀 하면서 너 없으면 내 못 살아 하는 태도를 좀 취해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아이고 다음 생에는 당신 같은 사람 안 맞아.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농담을 해도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이고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 어디 간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질나면 그렇게 말 안 해. 에이고 이 생만 해도 지겹다. 다음 생에는 다시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그게 웃으면서 농담을 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냥 그래 하자 성질나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박주가 아이고 여보 성질나고 우리 싸우더라도 이혼 얘기는 좀 심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당신 없으면 살 수 있어. 그런 생각 얘기는 하지 마. 아무리 성질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알았죠? 지혜롭다면 그래. 괜히 그래가지고 성질나면 어때요? 마누라한테 돈 써봐야 그냥 지 존중도 안 해주고 하면 결국은 돈을 어디 갖다 쓸까? 지 존중해주는 왕같이 대해주는 술집에 가서 쓰든지 밖에 가서 쓰든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예 딱 갈라서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살 게 아니면 좀 영리한 게 필요해. 이게 수익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